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죠.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고 12월 들어서 우리 시장은 조금 뭐랄까요? 뭔가 10%가 부족한 느낌? 맞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 다음 주 FOMC를 지나고 나서 방향성 잡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간밤에도 고용지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보시면 고용지표에 쏠린 시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 ADP라든지 그리고 매주마다 나오는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지수나 채권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를 통해서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찾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이제는 미국의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정식적인 이제 그렇죠.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사실 거기서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이제 비농업 이제 거기에 이제 고용자 수의 변동인데요. 근데 그 지표 자체는 사실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컨센서스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선행적인 이제 노동 지표들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농업 고용 이제 변동자 수 자체는 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오히려 상회하면서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번에 얼마 이제 그저께였죠. 이제 졸츠 보고서가 이제 따로 나왔었죠. 네, 나왔었죠. 그게 약간 이제 비농업 고용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제 지표에 대한 약간 선행적인 그런 지표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뭐 항상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인 비율 자체는 구인율에서 이제 실업률 자체를 나눠준 비율인데요. 네. 그래서 노동의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의 이런 타이트함을 좀 이제 좀 측정하는 그쵸.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수치 자체가 작년 말에 이제 1.96배였습니다. 되게 높았죠. 2에 가까웠죠. 네, 2에 가까웠는데 네. 지금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1.34배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 네.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프리팬데믹 레벨 그래서 팬데믹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제 1.2배 부근까지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노동 시장의 타이트함이 많이 완화가 됐다. 네. 대신 그럼 채권 시장은 그러면 왜 아주 급격하게 반영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 구인 비율 자체가 이제 노동 임금 상승률에 대한 강력한 선행 지표로서 작동을 합니다. 네.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 지표로 작동을 하는데 이 구인 비율 자체가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에 대한 좀 빠른 안정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좀 해석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고용 자체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고용 지표를 좀 뜯어봤을 때 네. 그러면 뭐 해고가 그럼 더 많이 되고 있느냐를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실업률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연준이 바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고 건수가 만약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침체의 전조,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졸츠 보고에서 나온 건 이제 사실 해고자 수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긍정적이게 해석한 거고 저는 이런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무리 비농업 고용이 오늘 밤에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좀 감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 침체 리스크는 없고 근데 이제 구인구직 비율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수가 2개였다가 1.5개였다가 1.3개까지 내려오니 맞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시장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뭐 M7 뭐 이런 일부 기업과 아주 초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갔었는데 11월부터는 미국 내에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 좀 좋았거든요. 일각에서는 중소형주가
좀 마지막에 올라왔다라는 거는 또 약간 변곡점이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사실 지금 시장 자체 아까 말씀하신 건 10%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상승 여력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충분히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한 최근 20일 정도 그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많이 살펴보면은 이게 의견이 갈리긴 해요. 회사채 스프레드가 너무 축소됐다라는 말도 있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소형주의 수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M7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됐던 부분도 그랬죠. 사실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리스크온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가지진 않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감소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다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약간 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중소형주의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한다 이런 접근은 좀 살짝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좀 금리의 이제 좀 하향 안정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하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중소형주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높은 금리고 경기가 어떻게 보면 둔화되는 건 맞으니까 침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수요가 좀 둔화돼서 중소형 기업들은 좀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비용 차입 비용이 좀 줄어들고 M7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소형주의 어떤 탄력이 강해질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또 약간의 이거를 기대 요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우려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용적인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 말씀하셨잖아요. 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국채나 인플레이션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해.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빠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수요 부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펙 플러스에서 사실은 이제 감산 노이즈는 있었지만 감산을 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오펙 플러스의 이제 감산 확대 자체의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하면은 약간 점유율을 포기하는 대신 좀 가격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에 이틀 전이죠.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아시아향 이제 OSP를 50센트 인하한 이제 3.5달러의 배럴 이제 배럴당 3.5달러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존의 정책과 좀 다른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이제 자체적으로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자발적으로 감산을 확대하면서 공급을 좀 조정 중인 움직임인데 사실 국제 유가 자체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OSP를 추가로 인하해서 수요 감소에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P 자체를 좀 해석을 드리자면 두바이 원유에 부과되는 이제 공식 가격 프리미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수요랑 이제 공급 이슈에 의해서 이제 시장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면 비싸도 잘 팔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논리로 상승하는 특성을 좀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유 수급에 좀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원유 이제 선물 시장 기간 스프레드 자체가 백워데이션을 보입니다. 그 근원물 가격과 이제 OSP 상승을 의미를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좀 이상 기온으로 이제 석유 수요 부진이 좀 심화되고 있고 전체 석유 수요의 절반 정도 가솔린, 디젤, 이제 드라이빙 시즌 종료 이런 계절성 이슈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20% 정도를 차지한 나프타 같은 경우는 좀 경기 침체 여파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는 좀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남방유 자체가 최근 날씨 영향으로 좀 수요가 많이 감소 중인 것으로 좀 파악돼서 사실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인만 보면 국제 유가가 사실 반등할 요인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신 이 가격이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가격 자체가 침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쭉 들어보면 시장이 뭔가 약간 뭐 구분능선까지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최근에 구분능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치고 올라가고 뭐 히말라야 산맥까지 다 타고 올라가는 자산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비트코인을 넌지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갖고 계신가 봐요. 맞습니다. 네.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주말을 맞이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갖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제가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은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를 변동성 자체를 자산 자체를 믿지 사실 가치 자체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유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큰 변동성이 나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맞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 거지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 건 일단 아니다. 맞아요. 근데 대신 이제 예를 들어 자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은 이제 사실 시계열 자체가 지금까지 짧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크립토 시장 크립토 자산 자체가 보여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이제 기존의 전통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좀 낮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과 좀 비교되기도 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금보다 오히려 높은 이제 수익을 보이면서 큰 변동성과 수익을 보이면서 더 나은 해지 수단으로까지 이제 여겨지기도 하고요.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아요?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15년 정도 됐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좀 일관적인 패턴이 이제 반감기에 따른 상승. 내년 뭐 4월인가에 또 반감기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 반감기에 따른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자산의 이제 특성으로서 좀 비트코인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전통 자산처럼 이제 예를 들어 금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일정 이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해지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대신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반감기 이전마다 이제 반감기에 따라서 큰 상승장이 나온 것도 많은데 반감기 이전마다 이제 프리 헬빙 딥이라고 좀 반감기 이전에 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네네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전에 나타나는 거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내년 1월에 결국에 ETF 승인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세론도 나올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패턴 자체가 이제 크게 올랐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오르는 이런 형태를 결국에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냥 바이앤홀드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모멘텀이 일어날 때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면은 다시 빠졌다가 모멘텀이 다시 발생하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보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참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투자하신 분들, 저도 연초까지 들고 있다가 그냥 매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자동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 매매는 이렇게 설정해놓고 네, 이제 24시간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변동성이 너무 노출돼 있기 때문에 JP 모건 다이먼 회장은 아주 이제 혹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거 이제 범죄 수단에나 이용되는 자산을 내가 금융당국이라면 저거 불법으로 이제 하겠다.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요? 뭐 리스크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규제 리스크. 충분하죠. 사실 충분하다. 네,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반감기 이전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이제 FOMC도 있거든요. 주중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물론 다 예상은 한 동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뭔가 힌트거리를 찾을 것 같은데 이런 국면에서의 우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는 산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그래서 만약에 특히나 이제 만약에 오늘 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만약에 고용 지표가 충분히 식고 실업률도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사실 산타 랠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제가 따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침체에 대한 수치 자체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기적인 이제 침체 예측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표는 사실 소비 그 자체인데 소비가 지금 아직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런 점을 해석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내년 이익 전망치도 약간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산타 랠리 그리고 연초까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 떠날 시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오른 것도 맞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시점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시클리컬 대신 좀 디펜시브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반도체를 제외한 테크 좀 제외 업종 가운데서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네. 최근은 이제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다가 좀 반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건강관리나 필수 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방어 업종이죠. 그렇죠. 시장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유틸리티나 뭐 반도체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이런 업체들의 이익 반전 기대도 좀 유의하게 살펴보시고 디펜시브적인 접근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이익 사이클이 돌아가는 업종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아직 시장이 완전 떠날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오는 고용 지표 좀 주목을 하셔서 시장에 좀 기대가 더 이제 확산되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필수 소비, 미디어, 엔터, 교육주. 네. 교육주가 좀 의외의 그 모멘텀이 있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워낙 이제 출산율도 낮고 그러니까 그 교육주들이 사실 현금 흐름이 왕성하거든요. 저평가 소외주라서 최근에 좀 관심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